여러분들은 지금 안중근 의사의 사당에 왔습니다. 사당. 네. 사당 이름이 뭐라고? 해동사. 해동사. 그래서 이따 오후에 보림사에 갈 건데, 보림사의 사자는 절을 얘기하는 절사자를 쓰고, 한자가 틀려요. 절을 얘기하는 절사자를 쓰고, 여기서 해동사는 절사자가 아닌 사당사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당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113년 전,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벽살한 안중근 의사의 사당 앞에 자흥여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섰습니다. 그분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동 묵념. 바로 안중근 의사 사당이 왜 자흥에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자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안중근 의사는 어떤 일들을 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사람이에요. 황해도. 황해도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 황해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북에 있어. 이북. 김정은이 동네. 그쪽에 이제 그때 당시는 남과 북이 안 갈라져 있을 때니까 황해도 조선팔도에 같이 속여 있었고, 그래서 그쪽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가정이 이제 유교 집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유교에서 천주교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해가면서 교육 사업에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무식하다. 글을 모름으로 인해서 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보다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 사업에 힘을 써요. 사문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이렇게 사설 학교에 조그만한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셔갖고 거기에서 설립자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하이로 중국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러시아, 그때 당시에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가십니다. 가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에서 동지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조선의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양반이 일본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냥 놔줘요. 그냥 그 도망간 포로가 다시 여기 놔줬던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역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심성이 아주 고우신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토 히로부미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12명의 동지들을 모아서 단지 동맹을 하게 됩니다. 단지 동맹.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이 없어요? 약지 손가락 한마디가 없죠. 그래서 그 손가락들을 12명이서 같이 차례로 자르고 그 피로 우리 태극기에다가 애국한다는, 또는 우리의 조국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해방을 기원하는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동지들하고 이제 하얼빈역에 가가지고 우덕순, 조동화 이런 이제 동지들하고 하얼빈역에서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10월 26일, 며칠 전이겠죠. 10월 26일 오전 9시 한 15분쯤에 열차가 도착을 합니다. 열차가 쫙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쪽에서 마중나간 소련, 그때는 소련령이었으니까 소련의 그 총리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가서 열차 안에서 잠시
회담을 해요. 10시 반쯤에 걸어 나오면서 이제 만주 철도 주식회사 사장,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만주 총영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소령군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사람하고 같이 군대를 사열하게 해서 열차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쏘게 됩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연호를 하니까 이 사람이 모자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가운데 있도록 이 히로부미를 알아서 세 발을 빵빵빵 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은 옆에가 또 있어. 그러니까 누가 킨지를 정확히 확실하지 않으니까 옆에 일본 아이들도 하나씩 또 쏴. 세 발을 또 쏴요. 그러고 한 발을 남겨놓고 바로 체포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중국말로 니순이라는 감옥,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또 여러분이가 총을 맞은 그 시간, 안중근 의사는 다달 만인 3월 26일 9시 반쯤에 안중근 의사는 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순국하신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분이 입회하고 영정이 여기 와 있어, 장흥에. 중강진에서 더 올라가면 하얼빈역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역, 중강진, 서울 광화문, 우리 장흥, 경남진 해갖고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1951년에 이쪽에 이제 장흥에 죽선한 씨들이 이쪽에 사당 만수사를 짓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후손들이 딸밖에 하나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죽선한 씨들 안홍천옹이라는 분이 생각하는 게 안중근 의사를 여기다 모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선한 씨들하고 자문의 어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서 저쪽 위에다가 조그만 사당을 하나 짓고 여기다가 모시기로 결정을 해요. 죽선한 씨들하고 유림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저쪽에 사당에 이제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안중근 의사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1955년 10월 27일 날 여기다가 이제 1차당 말고 위에 있는 사당에다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입회하고 영정을 모시게 되는데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딸 안현생 씨, 그 다음에 오촌 조카인 안춘생 씨. 그때 당시 군인이었는데 군인 복장을 하고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자기 아버지의 입회, 영정, 그 다음에 오촌 조카는 입회를 들고 여기 와서 직접 여기다가 모시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선한 씨들이나 장흥의 요림들은 하루도 한 해도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왔어요. 3월 26일 날 선국을 했으니까 제사를 3월 26일 날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3월 26일 날 장흥 군수님부터 교육장님까지 또 경찰서장님까지 오셔서 여기서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 건물은 2000년도, 지금 2022년이죠. 지금부터 22년도에 완공해가지고 저쪽 위에 있는 입회를 이쪽으로 모셔놨어요. 좀 넓게.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뜻을 우리가 기리고 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은 정남진 전망대에 가면 그쪽에 이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어요. 안중근 기념관, 안중근 교육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 경찰, 학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중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들을 장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을 때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냈던 편지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한 아들아 보거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을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바른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일을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와오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성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재판에서는 그러잖아요. 1심, 2심, 3심 해가지고 3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일본 아이들한테 항소를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죽어라는 뜻이에요. 일본 아이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면 되겠냐. 그만큼 생각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자흥에서는 가장 큰 절이에요. 가장 큰 절. 그래서 저기 현판을 읽어보면 가지산 보림사라는 절에 왔어요. 가지산 보림사. 절에 와서는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 아래서는 전도하지만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에요. 스님들이 공부하고 도를 닦는, 마음을 닦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찰은 여러분들은 문화적인 또는 문화재를 보러 이렇게 이제 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파가 된 것이 불교예요. 서남아시아 쪽에서 발생됐던 기독교는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쪽에 가까운 유럽 쪽으로 갔던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서양 쪽에, 유럽 쪽에는 기독교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쪽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기독교 문화재는 별로 없어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0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흥에서 가장 큰 절을 한번 들어가서 첫 번째 문이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이라는 뜻은 기둥이 한 줄로 서 있다 해서 일주문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안에 용도 그려져 있고 용도 새겨져 있고 그렇죠. 용은 절에서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천문 안에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금강역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상징인 인도의 수미산, 상징적인 산이에요. 상징적인 산인 수미산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앞에가 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데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지금 보면 네 사람의 사천왕이 계시는데 수미산 중턱을 지키는 네 방향을 지키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보는 동쪽, 이쪽에는 남쪽, 서쪽, 북쪽 해가지고 각 방위를 지키는 신인데 이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네 방향을 지킨다. 금강역사는 문을 지킨다. 여기까지 알고 안에 이제 여기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안이 비었겠어요? 차 있겠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맞죠? 안이. 그런데 불가에서는
저 비어있는 배나 팔이나 다리 이런 부분을 그냥 비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복장유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서, 불교에서 발행된 책, 그 다음에 여러 신도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중요한 보물들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봉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털렸습니다. 털려가지고 1515년에 만들어진 이 사천왕상이 뒤쪽이 전부 털려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 안에서 발견된 불서들이 또는 보물 또는 도지적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절에 오면 보통은 이렇게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 와서 탑은 어떤 상징이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조형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입적,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리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사리장치를 넣어가지고 사리를 모시는 공간이다. 그걸 조형물로 만들다 보니까 석탑이 됐다. 탑의 종류는 재료는 석탑도 있고 목탑도 있고 그 다음에 벽돌로 만든 그런 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탑은 신라 때 조성을 했었어요. 통일 신라 때 859년에 이 탑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석탑은 조성 연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장흥,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국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보인데 장흥, 보림사, 3층 석등 및 석탑 및 석등이다. 그래서 보림사는 첫 번째 본 국보에 여러분들이 본 국보,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보인데 국보다. 그 다음에 장흥 보림사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철조, 철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 좌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859년에 조성을 했는데 철 2,500근을 사용해서 조성을 했다는 기록이 정확히 왼쪽 어깨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조각이 돼 있어서 국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보,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흥 보림사에서는 국보가 2점 있고 2점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했었고 보림사 동부도, 보림사 서부도, 그 다음에 보조선사 창성탑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물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800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씻는다면 엄청난 양이겠죠. 그런 이제 큰 절이었었는데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여기가 빨치산 주둔지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소강명령에서 이 사찰들이 전부 다 불에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 대적광장이라는 건물도 불에 탔어요. 불에 탔는데 부처님은 안 탔어. 왜 안 탔어요? 철이라서 안 탔죠. 철이 녹는 온도가 약 13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집이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철 부처님은 안 녹고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 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안 녹고 있어서 지금까지 국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대적광장이라는 건물에서 부처님을 한번 보셨죠. 거기에 이제 절에 가면 건물 이름에 따라서 안에 있는 부처님 명칭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대적광장에 있는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가장 큰 건물 대웅보전이라는 건물에 왔어요. 대웅보전. 그래서 그 건물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그쪽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과거, 미래의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는 것을 대웅보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건물도 6.25 때 한국전쟁 때 불탔어요.
6.25 당시에는 국보였어요. 국보 제245였는데 국보 자격을 상실했어요. 문화재는 90년이 넘어야만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기 때문에 1984년도에 복원했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양쪽 가에 보면 기둥나무가 하나씩 받치고 있죠. 그러니 이제 활주라는 그런 특수한 공법을 써서 기둥나무를 하나 받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서리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쪽에 부처님도 다시 모셨다는 얘기. 그래서 절에 가면 보통 가장 먼저 만나는 건물이 대웅전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건물이 대적광전인데 이 절은 반대로 돼 있어요. 정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대적광전이 먼저 만나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흥보림사는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그걸 가람배치라고 그러는데 가람배치가 약간 다르게 돼 있다. 다른 사찰하고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범종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종, 절에서 치는 종, 그 다음에 큰 북이 하나 보이죠. 법고라고 그래요. 목어라는 그런 악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음판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불전사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범종은 아침, 저녁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깨우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범종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종은 아침에는 33번을 치고 저녁에는 28번을 치게 돼 있어요. 33번의 신을 위해서 치는 것이고 저녁에 치는 28번의 종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28개의 별자를 위해서 종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치고 저녁 어두워질 때, 요즘 때는 6시쯤, 그래서 어두워질 때 종이나 북이나 음판이나 또는 모고를 쳐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로 불전사물을 친다고 합니다. 가지선의 높이는 51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위쪽에는 지금 단풍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보이죠? 아래쪽은 단풍이 안 들었죠?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 비자나무라는 나무예요. 비자나무. 사찰에서 옛날에 스님들의 간식거리로 사용되면서 또는 구충제 역할도 했다라는 그런 열매가 비자나무예요. 국가에서는 저기 비자나무 숲을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산책로가 쫙 나 있어요. 산책로 쪽에가 뭐가 있냐면 차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청태전이라는 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명부전이라는 건물은 이제 죽은 사람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빈다라고 얘기하죠. 명복을 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부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빈다 하면 안 돼요. 지장보살이라는 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보림사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자흥에 이렇게 유명한 국보, 보물이 있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우리 고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은 명부전이라는 건물이에요. 명부전이라는 것은, 명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영가들을 모셔놓는 곳이거든요. 여기 시왕 중에서 저렇게 공책을 들고 있는, 노트를 들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염라대왕 들어봤죠? 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불려가거든요. 불려가서 지금 이것이 뭐냐면 업경대라는 거울이에요. 나는 그냥 살았을 때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떳떳하니 염라대왕한테 탁 앞에 가면은 염라대왕이 저 업경대로 이렇게 쓱 들이비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있죠? 이건 저울이에요. 사람이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내 죄가 과연 얼마나 무거운지 하고 저 저울로 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렇게 혀를 쟁기로 간다는 그 그림이에요. 무섭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옥 세계는 다 잊어먹고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자,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탐진치가 뭐냐 하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다 놔버려야만이 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지장보살에게 49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게 가고 싶어서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지금 선장은 아미타 부처님이죠.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욕심을 몰떠쳐버린 사람은 이 반야용선을 못 타요. 이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써요? 욕심은 항상 내려두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을 타고 나중에는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살면 좋겠죠. 네, 그런 그림입니다. 사천왕상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도 보고 그러면서 즐거웠어요. 옛날에 보림사를 한번 와봤는데 그 설명도 안 듣고 아무거나 보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고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이랑 또 다시 와서 보고 싶습니다.